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최근에 그 주식시장,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였죠. 대한민국 시장도 역시 폭락을 하였고, 코스피도. 대한민국 시장이 먼저 폭락을 하였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 효과죠. 그 영향으로 대한민국 시장이 먼저 폭락을 하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유가 하락,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현상,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 유가가 하락하면 미국의 세일가스가 채굴이 안 된다. 사업성이 없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부실 채권이 늘어나니까 그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였다. 자,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한편으로는 그동안 미국의 주식이 너무 많이 폭등을 하였다. 버블이 좀 있지 않았었냐. 자, 그래서 그 유가 하락과 팬데믹을 가지고 일종의 조정을 받지 않았냐. 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일단 폭락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폭락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자,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자, 그리고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 아는 한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뭐 지금 현재 부동산 전문가이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주식은 참고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보다 주식 잘하시는 고수분들도 유튜브에 많으시니까. 제가 IMF 이후에 한 7년 정도 주식 데이 트레이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컴퓨터 인터넷 이제 환경이 이제 갖춰지면서 데이 트레이더가 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IMF 전에 시작을 했죠. 전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겪었던 게 9.11 테러. 그때 많이 폭락했죠. 그 전에 나스닥 붕괴인가요? 나스닥 붕괴. 또 그때도 많이 빠졌고, 9.11 테러. 그 다음에 외환위기. 뭐 외환위기까지는 제가 주식을 안 했고, 그때는 뭐 잠깐 이제 들어갔다 나온 거 외에는 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주식시장에서도 한 20년을 주식시장을 지켜는 봤죠. 계속 시장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경험이 쌓인 거죠. 자, 그 경험을 토대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대략 한 2만 9천 정도에서 2만 한 1,500 정도. 자, 그러면 거의 이게 뭐 30%가 조금 덜 빠졌죠? 한 25% 빠졌나요?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진 거죠. 일단 뭐 가격 조정은 다 됐지 않았나. 뭐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인데 그 시장이 한 7,500포인트 정도 빠졌다. 뭐 여기서 어떤 기간 조정을 더 가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간 조정으로 좀 실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냐. 뭐 여기서 만약에 뭐 2만 선이 붕괴가 된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문제는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은행들이 그 파산하듯이 뭐 그런 사태로 가지 않는 한 2만 붕괴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2만 붕괴가 되면 그거는 이제 정말 큰 어떤 경기 침체의 신호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2만 한 2,600 정도 찍었죠. 최고점이.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폭락할 때 장중에 한 1,680 찍었으니까 거의 1,000포인트가 빠졌죠. 1,000포인트 조금 덜 빠지는 900포인트 빠졌으니까 우리 시장도 빠진 만큼은 빠졌다. 뭐 여기서 더 빠지면은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한 1,550 여기서 뭐 더 빠지면 거기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그 이상 빠진다고 보기에는 빠지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 의해서 어떤 그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자, 그런 점에서 일단은 가격적인 바닥은 오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간 조정은 좀 가지 않겠냐. 기간 조정. 단기간에 이제 또 다시 반등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기간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이제 그 폭락의 원인이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뭐 몇 개월을 더 간다. 예를 들어서 한 3, 4개월 더 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더 빠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신문에도 나왔죠. 공항에 있는 면세점을 보십시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루 매출이 뭐 2억인가?
2억이었는데 하루 매출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영업을 폐쇄했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뭐 그 직원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실업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장기로 가면은 백화점도 사람이 없다. 당연히 영화관도 사람이 없다. 자, 그리고 지금 프로야구도 개막도 미루고 있다. 농구도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다. 경제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일요일에 나갔다가 놀러 갔다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점은 못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떤 그 생활의 기반이 무너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을 간다. 실업자가 대량 생산될 것이고, 대출 이자를 못 갚을 것이고,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개월 더 간다. 그러면은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에 따라 어떤 그 시장의 반등도 자, 같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IMF 때, 그 다음에 9.11 테러 때, 뭐 나스닥 붕괴 때, 외환위기 때, 자, 그때 보면은 IMF 때는 정말 뭐라 할까요? 우리 주식 빠질 때 여러분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못 했겠지만 그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좀 덜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있으면 일반 주식 뭐 소형주라고 하면 제 기억으로는 20일 하한가 맞은 것 같아요. 뭐 제 주식이 그런 건 아니고 저는 IMF 전에 뭐 다 현금화를 시켜서 다행히 IMF 때는 피해를 안 봤는데 20일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20일 하한가. 사자가 없습니다. 사자가. 뭐라고 할까요? 국가가 부도난다는데 뭐 우리나라 국민은행에 그 달러가 없는데 외국에서 사가지고 들어올 원유를 사가지고 들어올 달러가 뭐 거의 바닥에 났다고 하니까 국가가 부도나는데 주식은 다 종이가 되는 겁니다. 종이. 그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일 하한가를 맞고 그래서 IMF에서 구제금융이라고 하죠. 구제금융을 해가지고 온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을 줬죠.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에서 폭등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나스닥 붕괴 때도 그랬죠. 나스닥 붕괴 때도 그것만은 못했는데 거의 절벽으로 떨어졌죠. 뭐 워낙 거품이 심했으니까. 그렇게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워낙 거품이 심했으니까 그것만큼 다 빠졌던 거죠. 거품 낀 것만큼 다 빠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거품이 심했던 거죠. 근데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그때는 어떻게 시장이 조금 하락세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하락세였다가 9.11 테러가 어떤 빌미를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깊게 빠졌다. 그때도.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빠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 생각하면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 경험으로 보면 항상 어떤 폭락이 오면 그 주식 시장에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이 깊으면 뭐 산이 깊다고 그러나요? 자, 그 말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깊다. 자, 떨어지는 하락의 폭이 깊으면 올라가는 폭도 높더라라는 거죠. 외환위기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이 한 800까지 떨어졌죠. 뭐 그때도 한 2,000 가까이 됐었죠. 2,000을 넘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800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2,000에서 한 1,500 가니까 바닥이지 하고도 들어가셨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또 한 1,200 가니까 바닥이지 하고 또 들어갔는데 그게 800까지 떨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800에서 아주 급반등을 했죠. 진짜 그때 반등 타임에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면 뭐 반등 타임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반등이 깊었었습니다. 이번 폭락은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반등이 아주 빠르게 나올 반등은 아니고 워낙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산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골이 깊었다. 자, 골이 깊었으니까 분명히 이제 반등장이 올 수는 있다. 자, 그래가지고 요즘 최근에 그 현금 보유한 그 개미들, 현금 보유한 개인들이죠. 엄청나게 요즘 최근 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저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도 들어갔는데 대한민국 대장주를 샀죠.
지난주 토요일에 미국장이 또 급반등을 했죠. 한 10% 빠졌다가 토요일날 9.65%인가요? 또 반등을 했죠. 자,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바닥을 찍고 한번 또 반등을 했으니까 이제 일단 거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어떻게 진행되나 또 봐야 되겠죠. 자, 미국도 아까도 말했듯이 한 7,5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자, 일단은 그렇다면 이제 대충 이런 시장 상황인데, 자, 이런 폭락장이 오면은 이제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뭐 저도 이번에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지만, 저는 이제 주식은 안 합니다. 이제 저는 보통 때는 주식은 안 하고, 이런 폭락장이 이제 오면은 이제 다행히 이럴 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뭐 장기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급반등하면 뭐 그냥 이직 실현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이러한 폭락장이 오면은 주식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 하지만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자기 100% 현금을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00% 현금을 사지 말고 항상 50%에서 60%만 해라. 그리고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급락에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주식을 팔지 못했다면 이러한 폭락장의 손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30%, 50% 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또 폭락장이 오면 또 이게 또 기회니까 이럴 때 현금을 분배해서 넣어서 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가가 낮아지고 50% 들어간 돈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금을 보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 전문적으로 할 때 그걸 못했던 거죠. 참 그게 아쉬웠던 거죠. 만약에 그런 걸 알았다면 주식 투자에서 손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럼 폭락에 대비해서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폭락장이 오면 쉽게 매수를 못 합니다. 특히 외환위기 때 2,000에서 800까지 빠질 때는 진짜 속절없이 빠지니까 예를 들어서 1,200 사신 분도 이제 빠져서 이제 800이 돼서 손실을 봤지만, 자, 문제는 바닥이 어차피 어딘지 모르니까 큰 하락이 한번 나왔다. 신문에서 그냥 그러면 서킷 브레이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걸렸다. 자,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3등분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봐요. 3등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이 정도 바닥이면 산다 하고 들어가고, 또 반등하면 또 거기서 또 사주고, 또 떨어지면 한 번 팍 빠지면 거기서 한 번 더 확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3등분해서 들어가면 약간씩 손해를 보면서 마이너스 구간을 가지면서 들어가면 나중엔 결국은 큰 폭의 상승을 산골짜기 코브라 각도로 나오는 그 상승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폭락장에서는 대비를 해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이번에 그런 방법으로 매수를 했는데,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금을 보유하고, 그리고 가진 현금을 폭락장이 왔을 때, 크게 빠졌을 때 3등분해서 사라. 3번으로 구분해서 사라.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주식에 관한 얘기고, 제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이고요. 여기서 좀 추가로 좀 더 얘기해 드리면은, 제가 한 7년을 데이 트레이더를 했는데, 간신히 먹고만 살다가 그냥 허송세월하고 이제 끝냈죠. 허송세월을 보냈죠. 7년 동안이면 그 젊은 나이에 시간을 소모적으로 보낸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러운데,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 데이 트레이더를 그만둘 때 왜 그만뒀냐면, 어느 날 이 모니터죠.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 안에서 이 데이 트레이더라는 게 참 피곤한 겁니다. 이게 하루 종일 또 이게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 시세창을 쳐다보고 초조하게, 자, 그리고 또 끝나면은 또 미국 시장 뒤집어보고 미국 시장을 또 봐야 되고 또 주식 차트 보고 연구해야 되고, 정말 이게 페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이야 이제 하도 전문 잘하시는 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많은 노하우도 공개해주고 그랬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누구한테 배울 때도 없었고, 그리고 나가면 사기꾼들이었으니까, 주식시장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 사기꾼들이 많았습니다. 고수라고 자칭하는 사기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어느 날 딱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만 못 뒀던 게 뭐냐면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이게 도박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도박성. 일종의 도박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컴퓨터로 다다다닥 해가지고 하루에 몇백만 원 벌었다. 몇천만 원 벌었다. 그런 희열 때문에 주식 전문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그것 때문에. 자, 이게 도박이라는 거죠. 일종의 잘못하면 도박이라는 거죠. 이 주식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로,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결국은 국가에다 세금 내고, 증권사에다 거래세 내고, 그러다 판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만둔 이유는 이 모니터 안에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딱 보니까 나의 얼굴이 이 모니터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이 세계, 이 모니터 안에 갇혀 있었구나.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거기서 딱 자각을 하고 그만둔 거죠. 부동산 공부를 했고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온 거죠. 저는 그런 계기로서 이제 넘어왔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이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뭐 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냥 내가 데이 트레이더로서 조금 자질도 안 맞고 뭔가 이상하다,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과감히 그만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과감히 그만두시고 자신의 일을 찾아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단타를 치는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단타 상품이 아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단타 상품이 아니다.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1조를 벌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전설적인 분이. 그 대학 교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 70년대부터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80이라고 그러는데 70년대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만 투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1조를 벌었다. 1억도 아닙니다. 1조를 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비법이 시가총액 1위만 투자했다. 참, 그것만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하는 걸 알았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만 사놓고 그냥 기다렸겠죠. 그러면 몇백억대 부자가 됐겠죠. 자, 그만큼 이렇게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가. 자, 주식도 그렇게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 아주 초우량주를 사놔서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를 사놓고 그냥 3년, 5년, 10년 계속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른 일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버는 게 저는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식도 사놓고 그리고 부동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직업으로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너무 부동산에만 가져가는 것도 안 좋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도 언젠가는 하락하는 시장이 온다는 거죠. 하락 추세로 가는 시장이 온다. 그러면 주식은 그래도 내가 팔고 싶으면 그냥 컴퓨터로 쳐서 팔면 바로 3일 뒤에 현금화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팔고 싶어도 하락장이 되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팔고자 하는 가격에. 근데 내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프거나 뭐 우리 부모님이 아프거나 내 자식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 유학을 가거나, 자, 그럴 경우에 현금화가 어렵다.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가져가라. 뭐 그게 7대3이든 8대2든 적정하게 가져가라. 그리고 비교를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3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부동산을 3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가져가라. 그런 게 재테크 공부고 실력이죠. 본인의 재테크 경험을 쌓으면서 늘어가는 실력이죠. 너무 부동산에 몰빵하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주식에만 몰빵하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주식시장에 또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2600까지 갔던 그 주식시장이 한 1000이 빠졌는데 이 정도면 사줘야죠. 사주는 게 맞죠. 일단 여기서 더 떨어져도 뭐 한 100 정도, 150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사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왜 이런 폭락장에 못 들어가냐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진짜 뭐 경제 위기가 온다, 뭐가 온다,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또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딱 살 때는, 이런 폭락장에서 살 때는 당연히 내가 사자마자 먹는다, 수익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죠. 사자마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더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전략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한 6년 동안 7년이죠. 한 7년간의 우상향을 하였죠. 전국의 시장이 뭐 서울 수도권, 전국 지방 광역시, 뭐 대대광 뭐 전부 다 상승을 했죠. 엄청난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상승이 언제 멈추냐? 거의 브레이크가 없었죠. 뭐 브레이크가 없이 막 올라갔죠.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과열이다라고 느끼면서도 이제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였죠. 자, 어쨌든 과열이 돼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또 풍선 효과로 이제 막 수원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서 이 선거를 앞두고도 조정직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볼 게 있는 게 요즘 이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시장이 과열된 거의 근본 원인은 법인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 투자 또는 갭 투자. 자, 그게 이제 대중화돼 버렸습니다. 대중화. 작년부터 법인 투자, 작년 뭐 한 상반기부터인가요? 중반기부터 이제 법인 투자에 대한 강의들이 많이 있었고, 뭐 그것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떤 유행이 돼 버렸죠. 그래서 법인 계좌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자, 이제 그런 분들이 이 부동산을 단타 치듯이 매수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들도 부동산을 단타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마자 3천에서 5천 오르면 바로 매도를 한다는 거죠. 세금 내겠다 이겁니다. 세금 내겠다. 자, 결국은 단타 매매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물량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거죠. 물량을. 자, 부동산 시장은 원래 아파트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량을 싹 걷어가지고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뭐 2진 투자자, 3진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들이 요즘은 이제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어디가 확 뜨더라가면 또 소문이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소문이 급속도로 빨라지게 퍼져가지고 2진, 3진 뭐 실수요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소위 이제 매기고 나간다고 그러죠. 매기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법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자, 법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뭐 돈이라는 거는 누구나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법인 투자자들의 방법이 뭐냐면, 투자 방법이 대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자기 자본을 넣고 대출이 이빠이 끼고 거기다가 이제 전세 넣고 세팅해서 뭐 그렇게 잔금을 치르는 거죠. 법인 대출하면 또 한 80%까지 나오니까. 자, 그렇게 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어떤 풍선 효과가 너무 빠르게 전개되고 시장이 과열됐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주식시장에 폭락이 온 거죠. 폭락. 이 폭락은 쉽게 볼 폭락은 아닙니다.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로의 폭락이냐, 외환위기처럼 어떤 외환위기가 주는 폭락이냐, 셀가스의 폭락으로 인해서 부실 채권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은행들이 파산하는 또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 반영된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유가 증산에 대한 또 협의를 하겠지만 그게 또 쉽진 않겠죠. 어쨌든 그게 안 되면 정말 부실 채권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것만은 어떤 사실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대출을 이용해서 집의 개수를 많이 늘려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집의 개수를 많이 늘려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동성 장 아닙니까? 유동성 장. 어떤 가치에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머니 게임을 하는 장이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그런 장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이제 중수든 고수든 전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고수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원이 뜬다. 그러면 수원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수원에 가서 또 막 사요. 그러면 대출 끼고 못 끼고 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단타 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사요. 그렇게 사고 또 다음에 뜰 때를 또 가서 여기저기 다 사놓는다는 겁니다. 전주도 가서 하나 사고, 포항도 하나 가서 사고, 청주도 가서 하나 사고, 부산도 하나 가서 사고, 울산도 하나 가서 사고. 자,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다 깔아놓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어쨌든 이번 그 주식시장의 폭락, 어떤 시장에 어떤 경고를 주었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거품일 수도 있고, 우리 시장에 대한 거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떤 경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확고해진다고 할까요? 명확해진다고 하면, 지금 법인 투자로나 뭐 어떤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위험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장이 딱 꼬꾸라지면 주식은 그 손절매도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손절매가 안 된다는 거죠. 아파트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제가 이제 뭐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시장에 경고를 주고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 뭐 실수요자는 안 그렇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무섭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전제로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월세로 세팅하지 않습니까? 보통 월세로. 자, 월세를 거기서 뭐 70만 원, 80만 원, 2천에 80만 원 내고 사시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요즘 뭐 실직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해서 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거나 그러면 그분이 이제 월세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이사 가겠다고 그러면 거기 다음에 맞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월세를 다시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가격에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실 채권이 뭐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의 어떤 은행들이 또 예를 들어 파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은행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은행도. 그리고 집값이 또 하락하면 대출이 어느 정도 회수가 들어가죠. 자,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집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팔리지 않으면 그냥 다 부도가 난다는 거죠. 다 경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부동산이 이런 경우는 더 위험하다. 자, 이런 위험한 시장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인데도 마구 살아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 제가 보니까 2월달 실거래 신고된 걸 보니까 아직도 그런 지역들, 일부 지방 지역들에서 그러한 그 유동성 머니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 이거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시장, 예를 들어서 수도권 시장은 그 공급이 모자라는 시장이고 뭐 실수요 시장이 조금 있다고 하면 그래도 서울 수도권 시장은 괜찮다. 그런 대로 버틸 수 있다. 그런데 이 지방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실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지방 시장은 다소 문제가 있다. 자, 그거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은 너무 빠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싸게 살 수 있고 상품이 많다는 거죠. 너무 급하게들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한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각자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냥 실수요자들은, 제가 이제 또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IMF 때나, IMF 때죠. IMF 때 위기가 오면, 9.11 테러 때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IMF 때는 우리가 위기가 온 거지, 미국이 위기가 온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가 뭐 10 몇 프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올라갔죠. 위기가 오면 금리가 올라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가 왔는데, 외환위기는 그 미국의 위기니까, 미국 친구들이 뭐 자기의 달러를 풀면 되니까, 풀어서 이제 해결하면 되니까, 그 이제 양적 완화를 한 거죠. 양적 완화. 자, 양적 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극복을 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위기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위기가 오는 건데, 이번에 뭐 미국이 위기가 온다고 하면 뭐 미국이 금리도 0.5%또 빅컷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영국도 빅컷을 했고, 그러면 또 위기가 오면 미국은 예전에 재밌는 표현에 의하면 뭐 헬리콥터에서 그냥 돈을 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양적 완화 아닙니까?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거죠. 요즘은 양적 완화도 또 안 먹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질적 완화가 있다고 합니다. 질적 완화. 아, 양적 완화는 그 국채를 사는 거고 미국의 국채를 사들여서 돈을 뿌리는 거고,
질적 완화는 민간회사의 채권을 산다고 하는 거죠. 민간회사의 채권을 원래 사는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질적 완화다. 질적 완화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위기가 오면 결국은 돈으로 해결할 것이다. 양적 완화, 질적 완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폭락이 오면 또 돈을 뿌려대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를 살리겠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살리겠다. 자, 그 얘기입니다. 돈을 뿌려서 살려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초저금리가 되는 거죠. 초저금리 또는 제로금리 시대가 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좋다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되면 소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비가. 예를 들어 자동차가 오늘은 1,000만 원인데 내일이면 900만 원이 될 거야. 안 산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면 또 800만 원이 될 거야.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자본주의가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냥 돈을 뿌리는 거죠. 돈을 뿌려서 이제 소비를 유도하는 거죠. 자, 그런 시장으로 이제 위기가 와도 전개가 될 거다 해서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 금리 이야기를 하겠죠. 거기서 이제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0.25나 0.5를 내리겠죠. 자, 그러면 초저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2%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담보 금리가.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이제 주택을 사야죠. 주택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경제 위기는 없고 또 초저금리가 된다. 그러면 또 부동산 시장에 또 활기가 또 돌 수도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런 활기가 돌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초저금리 시대가 되고 금리 인하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부자들이 더 득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금융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할 줄 아는 거죠. 지렛대 효과를. 초저금리를 이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할 줄 모르는 거죠. 금융 지식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게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양극화. 부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게 이번 시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 시장이. 이번에 이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이 이번 사이클에서 폭등했다. 자, 그거 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죠. 뭐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 다 레버리지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역시 레버리지를 이용했을 거다. 자, 저금리를 이용했다는 거죠. 근데 또 초저금리가 된다. 2% 이하가 된다. 그러면 또 이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실수요자들, 뭐 투자하시는 분도 더 이용하실 것이고 제가 말 안 해도 분명히 그걸 이용해서 또 자산을 늘려갈 것입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실수요자들 나중에 이 초저금리 시대에는 결국은 만약에 초저금리 시대로 또 간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이러한 사건이 이제 나고 나면 이제 지금 신문 도배하는 게 뭡니까? 뭐 경제 위기다, 금융 위기다. 자, 그런 얘기들이 주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위기가 없었다. 만약에 위기가 없다. 위기가 아니고 어떤 지나가는 변수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은 초저금리 시대가 왔으면 기회를 잡아야죠. 이럴 때 기회를 안 잡고 자산을 못 늘리면 영영 못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점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